그아 크로코다일 남자훈련소 소장 크로코다일입니다. 이번 주 똥86 백과사전은 얼마 전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이 되었다가 그만 자진 사퇴를 해버리고만 황교익 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사실 남자훈련소에서 다뤘었는데 오늘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익을 이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낙점을 한 건 이재명인데, 사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누가 되든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역대 관광공사 사장 아는 사람 있어요? 저도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황교익을 꽂아 넣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경기관광공사는 몰라도 황교익은 알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곤욕을 좀 치렀는데, 황교익이 그만뒀다고 해서 이게 끝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야, 황교익 같은 사람을 갖다가 사정으로 낙점을 했으면 다른 기관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실제로 여기저기서 의혹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다 이재명 지사가 황교익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한 그날이 이천에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이 실종됐던 그 시간인 게 밝혀지는 바람에 이재명이 사과문 쓰고 난리가 났죠. 이게 다 황교익이라는 사람이 불러온 어떤 나비 효과인데, 황교익은 어떻게 보자면 뭐랄까, 이 자기 주변을 전부 망하게 만드는 에나벨 같은 사람이야. 뭐 재수가 없고 이런 게 아니라 황교익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런 조직이나 단체 주변 인간관계를 다 파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익은 처음에 이제 농민신문 기자로 시작을 했어요. 이 매체 특성상 이제 식자재 관련 기사들을 많이 작성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일본 맛집 프로그램들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본인을 맛 칼럼니스트라고 칭하고 음식 평론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제 문화 인류학자들의 책을 좀 봤는지 음식에다가 이런 인류학적인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칼럼을 쓰는 특징이 있었죠.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신의 정체성 같은 걸로 여기는 것 같은데, 책이라는 게 원래 한 것만 읽은 놈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 황교익이 썼다는 칼럼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왜 유명한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7, 8년 전쯤에 이제 탁현민이랑 황교익이랑 팟캐스트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탁은 그래도 좀 이름이 있었고, 황은 사실상 아무도 모르는 그런 득보 상태였는데, 그때 방송을 하고 팟캐스트가 이제 1위를 찍어가지고 빵 터진 다음에 엄청 잘 됐어. 그래가지고 그 경력으로 나중에 수요 미식회를 진출하게 됩니다. 하여간 수요 미식회를 통해가지고 대중들한테 크게 알려졌었는데, 방송을 잘 안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백종원한테 시비를 걸다가 탈탈 털린 것만 기억을 하죠. 수요 미식회를 하면서 이제 방송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황교익 씨가 그런 이제 지식 수준이나 이런 게 좀 낮다 보니까 다 들통이 나는 바람에 지금은 방송도 다 끊기고 이제 근근히 유튜브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도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더 많이 찍히고 여전히 음식에 대한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데다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무슬모와 노잼을 한 손에 잡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뭐 문재인을 지지하는 바람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방송에서 안 불러준다 뭐 이런 소리 했었는데, 지금 왜 못 나오냐고. 블랙리스트는 사실상 명예로운 죽음 같은 거죠. 지금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하는 걸로 근근히 먹고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경기관광공사에 목숨을 걸고 이낙연한테 정치 인생을 끝장을 내버리겠다, 뭐 이런 오버를 한 게 아닌가. 그 정도로 과한 충성심을 보였어. 왜 황교익이 이렇게 국민 비호감이 된 데는 이제 수요미식회나 알뜰신잡 같은 걸 나와가지고 무식함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였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식을 좀 뽐내야 되는 그런 컨셉의 방송들인데 그걸 왜 나갔어? 그 전에는 지가 뭐 맛 칼럼니스트다 이러면서 무식한 소리를 해도 먼지같이 미미한 존재니까 그게 널리 퍼지지가 않았는데, 방송에서는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뭐 몇 개만 예를 들어보면은 수요미식회에서 만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만두의 기원이 이제 제갈량이 남만 정벌 하면서 제사용으로 만들었다 이런 썰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황교익이 설명을 하면서 제갈량은 남만에 가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수요 미식회가 아무리 예능이어도 소설을 역사로 믿고 제갈량이 남만 정벌을 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수요 미식회에서의 내 역할은 그런 썰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다. 제갈량은 남만에 간 적도 없다. 그러니 강을 건넌 적도 없고 만두를 만든 적도 없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제갈량의 남만 정벌은 정사 삼국지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정사에서도 제갈량이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도자기 중에 고려청자 매병이 있는데 이게 주로 액체를 담아두는 용도로 알려져 있죠. 근데 황교익은 자기가 물을 넣어서 따라봤는데 불편하니까 매병이 술병일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매병은 술병으로 활용이 되던 게 맞습니다. 그림에서도 술병 용도로 사용됐던 게 나타나고, 고려 당시에는 아예 술단지라는 뜻의 성준이라고 불렸던 병이에요. 애초에 맛 칼럼니스트라는 사람이 왜 역사 전문가인 양 나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걸 갖다가 사람들이 지적을 하면 뭘 하느냐, 차단을 합니다.
역사 문제뿐만이 아니죠. 자기 전공이라는 음식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음식에 대한 지식은 더 형편없습니다. 호빵이 중국에서 유래해가지고 호빵이라는 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호빵은 삼립 호빵의 상표입니다. 중국에서 유래해서 한자인 되호가 붙은 거는 호빵이 아니라 호떡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게 라면 논쟁이 있어요. 우리나라 라면이 나트륨이 과다하다고 하면서 이게 매운맛 중심이라 너무 짜다, 뭐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라면 연구원들이 나와가지고 뭔 소리냐, 라면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라면은 일본 라면에 비해서 나트륨이 적은 편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일본은 국물을 안 마시는 문화라서 괜찮다는 거야. 아닙니다. 이거 심지어 일본이 나서가지고 국물을 안 마시려면 라면을 왜 먹냐고 지적을 한 적도 있어. 국물 섭취도 일본인이 더 많이 합니다. 이건 황교익의 무식함과 그런 일본 찬양 성향이 크로스가 돼가지고 나타난 사건이죠. 이런 음식에 대한 오류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황교익은 일본 음식이면 무조건 찬양을 하고 한국 음식은 비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서 말했던 라면 논장에서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뭐 일본 라면이 더 뛰어나고 건강한 라면이겠지 하고 생각하고 말을 꺼냈다가 진짜 전문가들한테 쥐어 터진 거죠. 그리고 쪽팔리니까 국물을 먹네 안 먹네 뭐 이런 변명을 하는 식인데, 일본 음식 문화 뭐 훌륭하고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한국 음식 문화랑 비교했을 때 뭐가 낫고 나쁘고를 따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각자 상황과 환경에 맞게 발전해 나가는 게 문화라는 건데, 그냥 본인이 더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국을 폄하하고 일봉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근거라도 제대로 되든가. 한국 계란말이가 일본 계란말이보다 맛이 없는 이유는 일본 계란이 더 맛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 일본은 흰 달걀을 쓰는데 한국은 갈색 달걀을 쓰니까 저급한 식재료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흰 달걀이 더 많이 팔리는 나라는 일본이랑 미국밖에 없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식문화가 일본보다 저급한 거예요? 일본 달걀말이가 맛있는 거는 뭐 육수도 내고 뭐 설탕도 넣고 그러니까 맛있는 거지. 이 조리 방법이 달라요. 우리나라 달걀도 똑같이 조리하면 똑같은 맛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양 문화를 또 비판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보양식이라는 걸 만들어 먹는 나라가 없다,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황교익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본도 장어를 보양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철사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석쇠가 없었다, 뭐 이런 소리도 했는데, 아니 그러면 허준 선생은 그 침을 어떻게 만들었겠어? 나무 침이야? 그렇게 얇은 침도 만드는데 석쇠용 철사를 왜 못 만들어요? 조선왕조실록만 봐도 적쇠라는 요리기구가 등장을 하고, 성호 이익 선생님이 쓴 성호전서에도 석쇠가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이미 조선 중기 석쇠가 유물로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이 일봉 논쟁의 정점을 찍은 거는 바로 그 유명한 불고기 논쟁인데, 우리나라의 불고기는 일본의 야키니쿠를 따라하고 번역한 것 뿐이다, 불고기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 근거가 뭐냐 물으니까 한국어는 뭐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서 불 플러스 고기라는 형식의 언어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는 가설은 이미 학계에서 폐기가 됐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불고기가 왜 안 돼? 불낙지, 뭐 군밤, 물만두 다 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실제로 인류학자들이나 음식 연구가들, 국어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야키니쿠야말로 우리나라의 평양식 불고기가 전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특징은 확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건 언제나 반론의 여지가 있으니까. 근데 황교익은 이 수많은 학자들의 반박은 다 무시하고 국뽕이라서 그런 거고 자기 말이 무조건 옳다고 우기기 바쁜 사람이다, 이거만 봐도 누가 진짜 전문가인지는 뻔해 보이죠. 심지어 황교익은 언어학자인 김무림 교수한테 사전적 개념이 없으니 이 논쟁에 낄 자격이 없다, 뭐 이러면서 꼰대질을 했는데, 김무림 교수는 사전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보고 사전적인 개념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 의문스럽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황교익의 꼰대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 꼰대질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황교익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아주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백종원 씨 관련 논란이죠. 백종원 씨가 뭘 한 게 아니고 황교익이 일방적으로 열폭을 해가지고 백종원한테 시비를 건 건데, 이제 백종원 씨한테 뭐 설탕을 너무 많이 쓴다 이런 지적을 한 거야. 이런 지적 같은 거는 칼럼니스트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특강 같은 거 나가가지고 백종원 막 인신공격하고 폄하하고, 이게 음식 비평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야. 거기다가 설탕 사용을 비판하면서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일수록 단맛이 강하고 한국 음식이 그래서 다 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1일 당분 섭취량의 3분의 1 수준을 먹고 있고, 황교익이 그렇게 물고 빠는 일본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밖에 섭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이 음식 문화의 최대 문명국 아닌가요? 거기다가 서양 레스토랑에는 아예 설탕이 없다, 뭐 이런 소리를 하기도 했는데, 설탕이 왜 없어? 이거 말고도 뭐 북한식 오리지널 평냉은 아무것도 안 넣어 먹는다, 뭐 이런 꼰대짓 하다가 옥류관에서도 식초랑 겨자 뿌려 먹는다고 해가지고 개쪽당하기도 했죠. 하여간 지금까지 수많은 병크를 터뜨렸는데 당연히 반박을 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다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는 황교익한테 차단당한 사람들 모임인 황차클럽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황차클럽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에 황교익이랑 음식 프로그램 같이 했던 서득현 PD야. 당연히 이 사람도 차단을 당했지. 그리고 방송계에 사람들이 많이 가입이 돼 있는데 작가, PD, 뭐 기획자, 교수, 황교익이랑 같이 일을 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뚱팔육의 대표적인 습성이 또 기회주의자잖아요.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이 앞서 말한 그 황차클럽을 만든 서득현 PD가 황교익이랑 같이 대만을 갔는데, 대만에 가면 풍등에 뭐 소원 글귀 적어서 날리고 뭐 기념 촬영해주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이랑 뭐 박근혜에 대한 비판이 클 때라서 거기다 박근혜 아웃 뭐 이런 걸 써가지고 날리려고 하니까 황교익이 자기는 이런 사진 찍히면 안 된다고 막 뛰어가지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아무리 불러도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뛰더랍니다. 지금은 막 민주당 화신인 것처럼 구시던 분이 그때는 왜 그러셨어요? 박원순 사망 사건 때도, 이때도 당연히 박원순은 성범죄자가 아니라면서 옹호를 했고, 조국 사건에서는 조국 가족이 마치 예수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 이런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유를 하면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만 보면은 황교익은 그냥 언제든지 유명세를 이용해가지고 정치권에 줄을 대고 어디서든 불러주기만 하면은 혀를 갖다가 낼름거릴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박근혜가 이제 탄핵을 당하면서 갑자기 문재인의 충견이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재명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자랑스러운 혀를 한번 놀려본 건데, 너무 심하게 핥아버리니까 그 부드러운 부위에 생채기를 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더 할 수 있는데 이거 계속하면 밤샐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똥팔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